여러분, 팩트니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팩트니스, 즉 사실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서 오는 사실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인지하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개봉되었던 역사 영화 속에는 정말 많은 역사적 왜곡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 역사 왜곡은 높은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욕심, 빠르게 진행되는 제작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대중의 알 권리와 창작자의 상상력 등 여러 가지 상충 관계가 얽혀있는 분야이기에 다루기 조심스러운 쟁점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라는 거대한 틀은 이미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들이 제공하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살펴볼 영화는 손예진, 박해일 주연의 덕혜옹주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아픈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명의 소설과 본 영화가 대중의 이러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서류됩니다. 하지만 영화 속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 관람하는 내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모노 입기를 거부했다? 상궁 김명길이 기록한 낙선제 주변에 따르면 어린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옷을 입고 일본 교사에게 일본말을 배우며 일본 학교를 다닌 탓에 일본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표현한 대로 기모노 입기를 거부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 영화에는 일본에 굴하지 않고 대외적인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옹주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징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옹주의 존재, 충분히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제에 숨죽이며 살았던 옹주는 징용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옹주가 한글 학교를 짓는 내용도 허구입니다. 세 번째, 영춘왕의 망명 시도입니다. 영화에서 영춘왕의 망명은 주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와 많이 다른 감이 있습니다. 당시 영춘왕은 일본 귀족으로서 일본 최고 수준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고 1927년 5월에는 가족 동반 세계 유람에 나섰습니다. 이 틈을 타 독립운동가들이 네덜란드에 있던 영춘왕에게 독립운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기록이 마지막 황태자에 있지만 물론 그 답은 거절이었고요. 이후 광복이 찾아왔을 때 아무쪼록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줄 수 없느냐고 영춘왕이 일본 내각에 애걸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MIT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 여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귀화 당시 일본 국내청 측조차도 깊이 생각해보라며 만류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망명 직전의 주인공은 고종의 다섯 번째 아들 의천왕 이강으로 다른 왕족들에 비해 항일의식이 강했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1919년 11월 상해로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군함도입니다. 일본은 여러 전쟁으로 군과 노동의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강제 징병과 징용을 하였습니다. 군함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3년부터 45년까지 약 8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강제로 징용됐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군함도에서 1000m 이상의 깊이, 90%의 습도, 40도가 육박하는 이 위험한 막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노동은 120여 명의 사망자, 그 이상의 부상자를 만들었죠. 이런 역사를 숨기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군함도 우리 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혀주고 알리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역사적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영화에서 소지섭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반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해볼까요?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배고픔과 고통을 가진 채 각종 채찍과 총을 가진 일본에게 반발, 아니 말대꾸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탈출한 사람들이 조선에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가사키현 부속의 서민 하시마는 파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육지에 다다랐어도 그 육지는 일본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에서 김수환 배우가 황정민 배우의 딸로 화장을 하고 일본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옥섬 군함도에서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술, 담배를 하며 나름 군함도 안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콩깨국밥을 간신히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하루라도 몸이 아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 콩깨국밥조차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영화 나란말싸미입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에서는 세종대왕이 아닌 신미라는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신미 한글 창제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소수학자들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신미가 한글을 창제했다 주장하는데 그 주장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불교 고서 원각, 선종, 석보입니다.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보다 8년 앞선 1435년에 출간하였다 주장하는 이 책에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종언어연구소의 박대종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위작입니다. 15세기 조선책의 서체나 제본 방법과의 차이점, 책의 내용에 있는 현대의 한국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책은 15세기 당시 조선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닌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미대사가 세종으로부터 받은 시호입니다. 이 시호에서 우국이세,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였다라는 뜻 때문에 소수학자들이 한글 창제의 공이 신미대사에게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호 역시 한글 창제 이후 불서들을 한글로 언해한 공을 세워받은 것 뿐입니다. 셋째, 신미대사는 인도의 고전어로 자음과 모음이 있는 언어인 버머,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는데 한글이 이 버머를 모방하여 창조되었다고 소수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버머 모방설 역시 통일되지 않고 잡다하게 낭만 수많은 언어 모방설 중 하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신숙주의 보안체집,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웅, 성산문의 직해동자습 등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여러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흥미를 끌 가설과 왜곡된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 1분이라도 저희의 영상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알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동적인 대중문화의 수용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작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비판적 수용 자세 말입니다. 앞으로도 역사 왜곡 콘텐츠는 수없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속 역사 왜곡이 국민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 0%가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